이번 주 이슈 브리핑입니다. 사드를 놓고 외교 문제가 불거지면서 중국에서 한한령이 선포된 지 6개월, 국내 관광시장은 여전히 암흑기를 맞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에게 유산을 신탁하는 펫신탁 상품의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반려견 시장 어디까지 와 있는지 알아봅니다.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에 아이러니하게도 전셋값이 상승 중입니다. 아파트값 정말 잡을 방도가 없는 걸까요? 최근 북한의 도발로 인해 상승세를 타던 방위 산업 관련주들이 시들해졌습니다. 하락의 원인을 분석해봅니다. 국제유가가 상승함에 따라 수출 물가와 수입 물가가 모두 올랐습니다. 전년 대비 10% 안팎의 큰 상승입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뒤 위클리 핫세븐에서 전해드립니다. 주간경제 리포트 9월의 셋째 주 순서입니다. 1부는 7가지의 주요 경제 이슈들을 전달해 드리는데요. 오늘의 뉴스 소개는 이정현 기자가 도와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네, 곧바로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려 보겠습니다. 여전히 살충제 계란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무살충제 판정 계란에서도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정부가 농약 사용과 관련해 적합 판정을 내린 계란 농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생산된 계란에서 농약 성분의 기준치 24배가 넘게 건출돼서 이 정부의 기준에 역시 의심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농가가 경남에 위치해 있어요. 네, 부산시는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살충제 농약이 검출되지 않아 적합 판정을 받은 계란 농가에서 생산한 계란들을 들여와서 유통 판매하는 업소 48개소를 대상으로 농약 검사를 벌여왔습니다. 네, 이번 조사 대상은 식용계란 수집 판매업소 43개소와 대형 유통업소 5개소 등입니다. 조사 결과 부산 사상구의 한 판매업소가 경남 양산의 농가로부터 받은 계란 1,800개에서 살충제 농약 성분인 비펜트린이 0.24mg 검출됐습니다. 이번에 검출된 비펜트린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인 0.01mg을 적용하면 기준치의 24배에 달하는 양입니다. 부산시는 비펜트린이 검출된 계란 1,800개를 전량으로 수거해서 4일에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에서는 또 부산 강서구의 한 대형 판매업소가 경북 김천의 또 다른 농가에서 들여온 계란 7,650개에서 이 농약 성분인 비프로닐이 0.01mg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비프로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은 없고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0.02mg을 기준치로 삼고 있습니다. 이번에 검출된 비프로닐은 이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농식품부는 비프로닐 계란은 기준치 이하라도 검출되면 폐기 조치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살충제 계란 문제가 가실만 하면 다시 터지는 것 같습니다. 가장 문제는 이 비프로닐이 검출된 계란이 7,650개인데 전량 판매됐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된 일이죠? 네, 부산시 관계자는요, 이 농약 적합 농업에서 생산된 계란은 제한 없이 유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판매업소에서 계란을 모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2차 유통 경로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경로를 전량 확인하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비프로닐을 과다 섭취하면 어지럼증과 구토,
복통, 두통, 또 현기증 등 이 독성 물질 오염 증상이 나타나고 심할 경우에는 신장 등 인체 내부 장기 손상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이 부산시 관계자는 농식품부에서 안전하다고 판정한 생산 농가의 계란에서도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며 생산 농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오염 경로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다양한 가능성에 관해서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살충제 검출 농장에 대해서는 3회 연속으로 검사하는 등 강화된 기준에 따라서 사후 관리를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농식품부는 12월까지 적합 한정 농장을 포함해서 전체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네, 쌀충제 계란 소식을 오늘의 첫 번째 뉴스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딴 북한의 도발로 상승세를 타던 방위산업 관련주들이 최근 북한 리스크 완화와 업종 내 각종 악재로 인해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방산주들 좀 정확히 얼마나 떨어졌을까요? 네, 13일 마켓 포인트에 따르면요. LIG 넥스원 주가는 이달 들어서 줄곧 하향 곡선을 그리다가 전날까지 바로 8.63% 하락한 76,200원에 장을 마쳤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 하나테크인과 한국항공 우주 주가도 각각 1.93%, 또 1.62%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 3일 북한이 6차 핵실험으로 긴장감을 고조시켰지만 이 투자자들의 반응은 냉랭했습니다. 잘 나가던 중소형 방산주도 리스크 완화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빅텍 주가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북한 도발 호재에 반응하면서 상승세를 보였고 결국 5거일 만에 29.77%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5일 만에 다시 반전 후 전날까지 9.89%가량 떨어졌습니다. 스페코 주가도 16.58% 상승 이후에 10.64% 하락 반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알려드린 수치가 13일 목요일 기준이라서 수요일 기준이라서요. 금요일 장마감 기준으로 좀 다시 알려드리면요. LIG 넥스원은 900원 떨어진 75,500원에 75,000원에 장마감했습니다. 한화테크위는 37,600원에 하락 마감했고요. 한국항공 우주는 600원 상승하며 47,000원대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스페코는 2% 떨어지며 4,600원대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방산주들 다시금 하락이 나오는 모습인데요. 하락을 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뭘까요? 네, 이렇게 방산주가 북한의 도발에 잇따른 호응하지 못한 것은 이 종목별 악재가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LIG 넥스원은 올 초 감사원으로부터 이 장거리 레이더 개발 사업에서 서류 조작 정황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네, 이에 방위사업청은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재를 내렸고 LIG 넥스원은 15일부터 3개월간 정부와 또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거래에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됐습니다. 특히 방사청으로부터 차기 소부대 무전기 개발 사업 중단을 통보받았습니다. 한양증권연구원은 이 같은 악재와 관련해 펀더멘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프로젝트가 계약 해지된다고 하더라도 귀책 사유 정도에 따라 손실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며 이와 별개로 1조 원 이상 규모의 다기능 다대역 무전기 사업의 연구개발 및 시험평가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으며 올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하나테크인 역시 지난달 국세청의 세무조사 소식이 알려지면서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하나테크인을 찾아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날 하나테크인은 생산하는 K9 자주포가 최근 사격 훈련 중 폭발 사고를 낸 데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KII도 지난달부터 이어서 분식회계와 부정채용 등 각종 비리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현재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좀 악재가 작용을 하고 있어서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오는 방산주의 모습인데요. 장기적으로는 전망이 어떨까요? 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장기적으로 부정적 요인이 해소되면 이 투자가 유망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하나투자증권연구원은 북핵과 미사일 위협 고조로 인해서 이 대응 전력을 조기 확보해야 할 필요가 커졌다고 전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전 정부보다 더 많은 예산을 이 방위력 개선에 투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국정 공백으로 지연됐던 해외 무기 수출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는 방산업체에 부진했던 실적도 이 4분기부터 개선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부진한 실적이 빨리 회복이 돼서 또 단기적인 이 리스크들 빨리 해결이 돼서 투자자들이 마음의 안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이슈입니다. 금융권의 공동채용 박람회가 지난 13일 열렸습니다. 부산 등지에서 지원자가 대거 몰렸다는 소식이 들렸는데요. 새벽부터 박람회장 앞에 줄을 길게 섰다고 합니다. 이렇게 면접장이 아니라 박람회에서 줄을 선 이유가 좀 궁금한데요. 네,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끈 것은 6개 은행이 실시한 현장 서류 전형 및 약식 면접이었습니다. 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또 KB,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 또 기업은행 등 6개 은행이 채용 박람회장을 찾은 구직자를 상대로 바로 현장에서 선착순 면접을 하기로 하면서 행사 시작 전부터 대기자가 장사진을 쳤습니다. 시작 시각은 오전 10시였지만 이미 수십 명이 줄을 서 있었고 또 행사가 시작할 때쯤에는 대기자가 좋게 1000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지원자 입장에서는 서류 심사에 앞서서 면접으로 자신의 장점을 보여줄 기회인 셈인 겁니다. 이 심사 통과자는 서류 전형 합격자와 동등한 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취업 희망자들은 은행이 보수가 좋고 또 금융권의 타 업종보다 안정된 근무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대학 졸업 예정자인 안모 씨는 증권사 등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취급하지만 은행은 안정성에 대한 믿음이 크다며 인터넷이나 지원하려는 은행에 이미 재직 중인 선배를 통해서 확보한 정보를 토대로 면접을 준비했다고 전했습니다. 부산에서 자정 무렵 심야버스를 타고 상경에서 행사장에 오전 5시에쯤 도착했다고 밝힌 이모 씨는 지방에서 근무할 수 있는 직장 가운데 은행이 연봉도 높고 또 직장으로서의 이미지도 좋다고 반응했습니다. 네, 박람회장에서 모의 평가가 아니라 이 어떤 시스템을 통해 채용을 실제로 했기 때문에 지원자들이 좀 많이 몰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 박람회장 안에 면접장 분위기는 좀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네, 면접장에서는 직무와 관련된 이 지식이나 재학 중 경험 등 지원자에게 여러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네, 면접을 마친 한 지원자는 땡땡은행에 지원한 동기 등 비교적 평범한 질문을 받았다며 답변 자체가 어렵지는 않았지만 어떤 평가를 받았을지가 걱정된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대기자가 많은 탓에 오전 9시쯤 줄을 선 한 지원자는 4시간 가까이 기다렸지만 이 면접장에 들어갈 차례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원자들은 긴장한 탓인지 장시간 동안 서서 기다리면서 피곤한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미리 준비한 자료를 읽거나 시간을 재면서 혼잣말로 자기소개를 연습하는 등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채용 설명 회장에서는 합격 비법을 캐내려는 구직자가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네, 이 면접을 통과한 지원자들의 2차 면접에서는요,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진들이 면접자들을 다대다 방식으로 면접을 한다고 합니다. 직무에 관한 것을 물어볼 수도 있고 어떤 책이 기억에 남는지를 물어볼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자신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철학이 좀 확실하게 있으면 좋겠다는 이 설명회 관계자의 증언입니다. 참고하셔서 참여자 여러분들, 지원자 여러분들 모두 좋은 소식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수출 물가와 수입 물가가 국제 유가의 상승에 따라 모두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월 대비해서는 2달 연속 상승이고요. 지난해와 비교해서는 10% 안팎의 큰 상승폭을 기록한 건데요. 또 지난해 동월 대비로는 무려 10개월째 상승세라고요. 네, 2017년 8월 수출입 물가지수에 따르면 이 수입 물가는 7월에 비해서 1.5%나 올랐습니다. 이어서 지난해 8월과 비교하면 9%가량 오른 것입니다. 수입 물가 상승은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국제유가 상승 수입은 물론 수출 물가를 높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두바이유의 배럴당 가격은 지난 8월 평균 50.2달러로 한 달 사이 5.6%나 올랐습니다. 미국 텍사스주를 강타한 허리케인 하비가 정유시설에 타격을 주면서 국제유가가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하비 태풍 관련한 소식은 지난주 이 자리에서 전해드렸는데요. 여전히 경제 지표에도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크나큰 자연재해가 지나가고 나면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좀 낮아질 우려가 있으니까 잘 대비하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수출입 물가, 품목별로도 좀 살펴볼까요?
네, 용도별 및 이 품목별로 보면 원재료는 광산품 상승으로 전월 대비 2.8%가량 올랐습니다. 중간재는 석탄 및 석유 제품, 제1차 금속 제품을 중심으로 1.4%가량 올랐습니다. 네, 석유와 또 석탄 제품 가운데 부탄가스가 25.6%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프로판가스와 나프타도 많이 올랐습니다. 또 자본재와 소비재는 각각 0.6%, 또 0.2%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8월 수출 물가지수는 85.71달러로 7월보다 0.5%, 지난해 8월보다는 10.7%가량 올랐습니다. 지난 2009년 3월 이후에 8년 5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농림수산품이 한 달 사이 2.3% 올랐고 공산품은 0.5%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공산품 중 나프타와 휘발유, 제트유, 경유 등 석탄 및 석유 제품이 오름폭이 가장 컸습니다. 네, 이 같은 국제유가의 상승은 국제에너지기구인 IEA가 올해 글로벌 원유 수요 전망치를 기존의 하루 150만 배럴에서 160만 배럴로 상향 조정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금값도 소폭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값은 1,329달러가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5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내로 좀 눈길을 돌려보겠는데요. 중국에서 이른바 한한령이 내려진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당초 사드가 해결되지 않는 한은 금방 사그러들지는 않을 이슈라는 것이 우세한 전망이었는데요. 실제로 대중국 시장은 아직도 암흑의 터널을 걷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이 400만 명이나 줄어들 거라고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방한 중국인이 1,700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화랑이었기 때문에 이 같은 감소세는 더욱더 타격으로 느껴질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같은 암흑의 터널은 이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는 점이 관광업계를 더욱 암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15일 한국관광공사가 매달 집계하는 방한시장 입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에서 2월까지만 해도 이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이어오던 중국인 방한 관광객은 단체 관광 판매 중단 조치가 이루어진 3월부터 곧바로 감소세로 전환됐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은 3월에만 전년 동기 대비 40%의 감소세를 기록한 데 이어서 4월부터 매달 60%와 또 70%가량 하락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들어 누적 중국인 관광객 감소폭도 3월에는 9.2%, 4월에는 25.8%, 5월에는 34.7%, 또 6월에는 41%, 7월에는 46.5% 등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결국 전체 관광객 중 절반가량을 중국인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관광시장도 곧바로 타격을 입은 것입니다. 지난 1월에서 2월만 해도 전체 방한 관광객은 12.2% 증가하는 듯 했으나 7월에는 누적 관광객이 776만여 명에 그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9% 줄었습니다. 당초에 이 같은 위기를 겪지 않는다면 1월에서 7월에 1,082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06만 명의 관광객이 날아간 셈입니다. 네, 우리나라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중국의 보이콧입니다. 한국행 단체 관광 상품의 판매를 중단하면서 우리나라 관광 시장이 직격탄을 맞았고요. 이 같은 상황이 반년 넘게 지속되면서 회복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관광객 수가 얼마나 감소했을까요? 네, 중국의 관광 상품 판매 중단이 이뤄진 뒤인 3월 16일부터 7월까지 방한한 관광객만 떼어놓고 보면 465만 명이나 감소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일본이나 동남아시아 등의 관광객 유치를 늘리고 중국의 경우 단체가 아닌 개별 관광객을 늘려서 감소폭을 만회하겠다는 생각이었지만 이마저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 발사 등 안보 문제까지 겹치면서 어렵게 됐습니다. 결국 중국의 금한령 이후에 7월 말까지 일본은 3.6%, 또 아시아와 중동은 7.7%, 유럽과 미주는 0.1%씩 관광객이 감소하면서 전반적으로 한국 인바운드 관광이 위기를 맞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이후 금한령이 6개월을 맞았지만 상황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 상반기 추세를 감안한 관광공사의 예측으로는 올해 외국인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약 468만 명 감소한 1,256만 명이 될 전망입니다.
위기를 맞기 전망치는 1,903만 명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국인의 해외여행은 날로 확대되면서 2010년 이후에 해마다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출국자가 2,238만 명이었던 데 이어서 올해는 2,661만 명으로 예측돼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이후 처음으로 입국자의 2배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관광 수지 적자 역시 최대 규모인 150억 원 달러로 지난해의 2.5배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이 같은 전망이 외생 변수에 의한 것인 만큼 딱히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점이겠죠. 사드 문제는 사실 이제는 돌이키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북핵 문제 역시 악화일로를 향해 가는데 주도권을 쥐지 못하고 있는 우리 정부로서는 이 문제에 대한 출구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행업계에서 생각하는 전망은 어떤가요? 네, 최소 상반기, 바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런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겠냐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단체 관광을 전담하는 여행사들도 이미 대부분 문을 닫아놓은 채 별다른 기약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일단은 중국 쪽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여행사들은 90% 정도가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라며 어차피 나빠질 대로 나빠졌고 예약도 없으니 더 나빠질 것조차 없는 상태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래 10월과 3월이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성수기인데 내년 봄까지도 기약할 수 없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정부를 향해서도 개별 여행객을 늘리고자는 하는데 도대체 무슨 홍보 활동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일각에서는 관광 패싱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드 보복으로 인한 손실이 1조 원에 이른다는 발표가 있습니다. 또 중국 진출을 꿈꾸던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속속 좌절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6번째 이슈 전해드립니다. 부동산 가격 잡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정부의 계속된 규제책에 집을 사려고 했던 사람까지 전세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인데요. 집값이 곧 하락할 것이라는 판단에 매매를 미루고 있는 겁니다.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 때문에 전세 시장이 불안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부동산 대책 어떻게 짜야 하는 걸까요? 이정현 기자가 관련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올 들어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었던 이 서울 전세 시장이 최근 들어서 들썩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세 물건은 점차 귀해지고 또 가격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이 8.2 대책과 9.5 추가 대책 등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규제로 집값 하락 전망이 짙어지자 이 내 집 마련 대신 전세로 눌러앉는 세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14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4% 오르면서 8.2 대책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나타냈습니다. 이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매매값이 8.2 대책 이후 하락세를 이어오다가 6주 만에 0.01% 상승한 데 그친 것과는 조금은 대조적입니다. 이처럼 서울 전셋값이 빠르게 상승세로 회복하는 데는 집값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이 매매로 전환하려던 수요까지 전세로 돌아서면서 전세 물건이 귀해져서입니다. 네,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었던 이 시민들도 정부의 이딴 규제로 집값이 떨어질 것 같으니 일단은 한 번 더 전세를 택하는 겁니다. 실제 KB 주택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지역 주택 매수 우위 지수는 82%로 전월보다 크게 하락하면서 10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8.2 대책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든 것도 주택 수요를 전세 시장에 머물게 하는 요인입니다. 전셋값 상승세는 강남권보다 강북권에서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가을 이사철을 맞아서 이 전세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시점인데요. 매매 수요조차도 전세로 옮겨가면서 전세 시장이 좀 불안한 상태입니다. 특히나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이 서울을 중심으로 올 하반기에는 국지적인 전세난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전망인데요. 앞서 강남보다 강북이 더 힘들다고 하셨는데 지역별로는 추이가 어떤가요? 네, 강북권에서는 특히 이 한국 수요가 뚜렷한 양천구와 농원구 등으로 전셋값이 계속해서 뛰고 있습니다. 노원구 중계동 주공 5단지 전용 58제곱미터 이달 들어 전셋값이 2천만 원 올라서 2억 7천만 원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네, 인근의 공인 관계자는 동북선 경전철 개발 등의 호재로 보이고 투자에 나섰던 사람들이 정부의 이딴 부동산 대책 이후 전세 물건을 내놓으면서 한동안 매물에 여유가 있었지만 가을 이사철을 맞아 지난주부터 전세 물건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강남권에서는 재건축 이주 수요가 전세가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서울에서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으로 이주하는 주택은 모두 48,921가구로 이 가운데 42%에 달하는 24,462가구가 강남 내구에 몰려져 있습니다. 특히 6,000가구에 달하는 둔촌 주공단지가 최근 이주를 시작한 강동구의 경우 둔촌동 주변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전셋값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동구 천호동 알공인 관계자는 둔촌주공 이주 수요가 재건축 사업지 인근에서 전세를 구하려고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이곳 삼성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형의 경우 전세값이 4억 7천만 원 선으로 두 달 새 4천만 원이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네, 강북의 경우 학군 근처와 강남의 경우 재건축 지역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 이렇게 전세가가 오르면 집값도 따라 오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드는데요. 이달 말에 국토부가 또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한다고 하니까요. 어떻게 돌파구를 마련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이슈 전달해드리겠습니다. KB국민은행이 우리나라 최초로 반려동물을 위한 신탁 상품을 개발을 했죠. 우리나라에도 반려동물 천만 시대에 좀 돌입을 했고요. 향후 이 펫 신탁의 시장 규모가 얼마나 확대될지 관심이 가고 있는데요. 마지막 이슈는 이 반려동물 시장, 그중에서도 애완동물 신탁 시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펫 신탁 시장이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돼 있다면서요? 네, 펫신탁은 우리나라에서도 1인 가구가 증가하고 또 노령 인구의 반려동물 사육이 크게 늘면서 수요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요. 이 선진국에서는 이미 상당히 보편화된 상품 중 한 상품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보다 반려동물 산업 규모가 훨씬 큰 일본의 경우에는 이런 신탁 상품이 잘 구성된 편입니다. 일본 내 반려동물 업계에서는 앞으로 남은 반려동물의 생존 기간을 10년 정도로 계산했을 때 신탁 비용으로 사료비, 병원비, 장례비, 매장 비용 등까지 고려해서 200만 원에서 300만 엔, 즉 한화 돈으로 약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는 필요할 것으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펫신탁은 주인이 사업주로 관리회사를 아예 만들어서 그 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방법과 가족신탁처럼 다른 신탁계약에 펫신탁을 끼워 넣는 방법, 아니면 별도의 신탁 상품에 가입해서 반려동물이 죽을 때까지 이 서비스를 받게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일본의 미쓰이스미토모 신탁은행의 경우 이 프루덴셜 생명보험사와 공동으로 보험을 활용한 펫신탁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스모 소액단기보험사의 경우에는 주인이 사망하면 사망보험금 300만 엔을 반려동물에게 지급하는 보험 상품을 출시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비해서 이 반려동물 시장에 있어서는 일본이 좀 앞서가고 있는데요. 이 일본의 경우 펫신탁이 굉장히 잘 돼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좀 상황이 다르잖아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동물에게 상속을 할 수가 있나요? 네,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법률상 반려동물에게 직접 상속은 불가능합니다. 사망 전 반려동물의 부양자를 정해놓고 이 부양자와 주기적으로 이 반려동물 부양비를 지급받은 신탁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네, 우리나라 최초의 펫신탁인 KB 펫신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 19세 이상 개인이 가입이 가능하고 일시금을 맡기는 경우에는 200만 원 이상, 월 적립식 경우에는 10,000원 이상 가입이 가능하고 납입 최고 한도는 1,000만 원 정도입니다. 네, 반려동물 주인은 신탁 계약을 할 때 자신의 사후 반려동물을 부양할 사람을 딱 지목해서 그 사람을 계약의 수익자로 한다는 유언서를 작성하고 신탁 계약을 체결합니다. 네, 이때 이 신탁은 사후 유산과 분리돼 취급이 됩니다. 이 신탁 계약 관리를 받은 금융사는 새로 주인이 제대로 동물을 키우는 변호사, 또 행정사 등을 통해서 적정한 사육 여부를 점검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 법적 조치에 나서게 됩니다.
네, 우리나라에 최초로 등장한 이 KB금융의 펫 신탁이 고양이까지 범위가 확대된다고 하죠. 고객 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분명한 틈새 시장은 맞는 것 같고요.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도 무궁무진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페코노미 어디까지 갈지 한번 지켜보시고요. 오늘의 이슈 전달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이정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와서 증권시장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주간경제 리포트 2부 순서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한 주간의 증시 상황 정리해 보겠는데요. 자리를 바꿔서 김남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남우입니다. 네, 한 주간의 증시 오늘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의 큰 가닥부터 정리해 보시죠. 한 주간의 코스피 마감 상황입니다. 지난주와는 반대되는 상황을 이루고 있죠. 하루를 제외하고 모두 상승이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또 상승 폭도 괜찮았는데요. 가장 큰 폭의 상승이 나온 것은 9월 14일. 이었습니다. 목요일이죠. 17포인트 넘게 상승하며 2377.6포인트대 기록을 했고요. 또 화요일, 월요일도 상승폭 좋았습니다. 월요일은 15포인트의 두 자릿수 역시나 기록을 했고요. 수요일만 소폭의 조정이 나왔던 모습입니다. 2360포인트 찍었던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차례로 상승을 디디면서 2380포인트 넘어서면서 마감한 모습입니다. 네, 주간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는 2386포인트 기록하면서 장 마쳤습니다. 한 달여 만에 380선을 재탈환한 코스피 모습인데요. 코스닥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지수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맥락은 코스피 시장과 비슷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북한 리스크를 탈피했던 금요일입니다. 671.3포인트로 주간 종가 마무리했고요. 37거래일 만에 670선을 회복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투자자들의 주체별로 동향은 어땠는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김남우 기자, 오늘 수급 특징 어떤가요? 네, 한 주간의 마감 수급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차트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외국인은 매도세를 기록했습니다. 1,500억 원가량 덜어냈고 반면 기관 쪽에서 3,600억 원 이상 많이 담아내주면서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화요일 역시 외국인은 1,850억 원 덜었고 기관이 1,462억 원 담아내면서 대응하는 모습을 기록을 했습니다.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조금씩 거래 금액을 줄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은 73억 원부터 900억 원대까지 매도 우위를 기록했고 기관은 400억 원대에서 380억 원대까지 매수 우위를 기록하며 대응했습니다. 네, 이번 주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전거래일 파란불을 켜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기관 투자자 쪽에서 전거래일 매수세 시연하면서 대응하는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수급 마감 동향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에는 외국인이 378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기관 쪽에서 368억 원가량 덜어냈고 화요일 역시 외국인이 764억 원 매수 우위, 기관은 400억 원가량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수요일에는 외국인이 28억 원가량 매도세를 기록하면서 잠깐 쉬어가는 모습을 기록했고 목요일부터는 다시 한번 매수세로 전환했습니다. 597억 원가량 담아냈고 금요일에는 394억 원 담아내면서 장 마쳤습니다. 기관은 반면 전거래일 동안 파란불을 켜주며 매도세를 시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주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수요일을 제외하고 전거래일 동안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지수 상승을 이끌어가는 모습이었고요. 반면 기관 쪽에서는 매도세의 무게를 조금 더 실으면서 이번 한 주 내내 많이 덜어내는 모습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의 마감 수급 동향 먼저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이번에는요, 한 주간 시장에서 주목을 듬뿍 받았던 종목들 그리고 업종들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특징 업종 전략 모아보기 코너인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전기, 전자 업종을 또 준비하셨는데요. 그중에서도 신제품 출시 경쟁이 활발한 휴대폰 업종입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휴대폰과 부품 관련된 주들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의 경쟁이 요새 정말 치열한데요. 특히 3분기에 신제품이 공개되는 게 시장의 추세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 역시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3분기에 새로 공개된 스마트폰의 판매 실적이 4분기와 하반기 기업 실적에 고스란히 반영이 되기 때문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발표된 것은 아이폰입니다. 애플이 지난 13일 새벽 2시 아이폰 언팩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시장이 예상대로 이번에는 아이폰 8과 아이폰 8 플러스 그리고 기본 라인업 외에도 아이폰 10 출시가 또 됐습니다. 관리를 깨고 7S가 아닌 8으로 네이밍의 변화는 있었지만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스펙에 큰 변화는 없었다라는 게 시장의 분석입니다. 기대를 모았던 10주년 기념 신제품 아이폰 10은 국내 패널 업체가 생산하는 5.8인치의 OLED 디스플레이를 장착했고 처음으로 베젤 없는 화면을 선보였습니다. 3D 센싱 카메라가 탑재됐고 무선 충전이 도입됐으며 생체 인식 기능 역시 보강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7년 전체 아이폰 출하량은 2억 2,200만 대로 전년 대비 3%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아이폰보다 먼저 공개됐던 삼성전자의 노트 8 역시 스펙이 꾸준하게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확대되고 있고 S펜의 혁신 역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노트 모델에서는 최초로 듀얼 카메라를 탑재하면서 스마트폰 시장에서 차별화와 경쟁력 강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노트 8은 올해 하반기에만 약 1,000만 대가량 출하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며 한편 LG전자의 V30 역시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OLED 풀 디스플레이를 장착했고 매니아층을 공략할 수 있는 카메라와 영상, 오디오 부문에서의 차별화 역시 잊지 않은 모습입니다. V30는 130에서 150만 대가량 판매가 예상되고 있으며 전작이었던 V20보다 판매량이 늘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증권사들 리포트에서는 애플 아이폰의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BH와 스마트폰 양대 강자인 삼성전자 그리고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판단을 긍정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이 세 종목들에 대한 목표 주가와 이번 주 종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H 종목 목표 주가는 27,000원이었습니다. 이번 주 종가는 23,000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는 304만 원이었습니다. 이번 주 종가는 252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LG 디스플레이의 목표 주가 41,000원으로 설정돼 있었습니다. 이번 주 종가는 33,800원을 기록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번 주 특징 보였던 업종들, 휴대폰주와 부품주들 살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한 주간 증권가에서 바라보는 우리 시장에 대한 시각은 어땠는지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주 3가지 발표된 증권사의 헤드라인 모아봤습니다. 먼저 9월 11일 월요일 발표된 대신증권의 리포트는 글로벌 자산시장의 움직임을 전망했습니다. 기존의 경로가 유지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9월 14일 신한금융투자입니다. 긴 연휴를 앞둔 투자자에게 조언하고 있고요. 같은 날 유안타증권 모든 방랑자가 길을 잃은 것은 아니다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네, 이 중에서 신한금융투자의 리포트, 긴 연휴를 앞둔 투자자에게라는 제목이 붙은 보고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2주 뒤면 이 유례 없이 긴 추석 연휴, 대략 10일 정도 되죠. 이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 같은 기나긴 연휴 앞두고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할지 의미 있게 짚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연휴 사이에 발생할 여러 가지 글로벌 이벤트들 그리고 해외 증시는 우리가 놓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안하신 투자자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요. 연휴가 길수록 이 같은 변수가 더 커질 뿐만 아니라 변수에 대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략 수립은 2배, 3배로 더 힘들어지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이번 연휴 기간 발생할 이벤트들이 예년보다 중요성이 더 높다고 합니다. 허리케인의 영향이 반영된 지표이기 때문인데요. 연휴 기간 중에 발표될 지표는 대표적으로 ISM, 공급자관리협회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지수가 있습니다. 10월 2일에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이어서 6일에는 고용지표도 발표됩니다. 고용지표에 선행하는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있습니다. 이는 지난주 29만 8천 건을 기록을 하면서 2015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또 비농가 신규 고용도 부진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일시적인 미국 경기의 위축으로 위험자산 선호 약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 연휴를 앞둔 투자자들의 이 불안한 심리는 주식의 매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우리 시장에서 더욱더 우려하는 점입니다.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투자자들은 매도 욕구가 들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 장기 투자자라면 현물은 보유하되 선물은 매도함으로써 위험을 제한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라면은 연휴를 앞두고 이 자금 수요의 증가로 유동성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휴를 앞두면 투자자들의 매도 심리 확산으로 증시 변동성이 커지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신한금융투자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 사례를 봐도 그렇다고 합니다. 네, 추석을 대략 2주가량 앞두고 코스피가 벌써 이 연휴 기간에 사정권에 들었는가 하는 우려가 시장에서 조금씩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연휴가 지나고 10월이 되면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다시 이어진다는 점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3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 기록이 예상이 되는 등 우리 시장 어닝 시즌 전망은 우호적일 전망입니다. 때문에 시장을 너무 비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기업별로 실적 잘 확인하시면서 선별적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는 금주의 키 이슈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키워드 3가지 꼽아주세요. 네, 이번 주에도 역시 3가지를 꼽아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의 허리케인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는 중국에서 철수를 결정한 롯데마트에 관한 이야기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현지 시간 11일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에 만장일치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있은 지난 3일 이후 9일 만에 초고속으로 채택이 됐는데요. 지난 7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 이후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에 33일이 걸렸던 것을 감안해 봤을 때 이번 유엔 안보리의 빠른 결의는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위기의식을 반영했다라는 게 시장의 분석입니다. 하지만 이번 결의안은 지난 6일 미국이 제시했던 초안에 비해 상당 부분 완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 체제 붕괴에 민감한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제재안 결의가 아예 불가능해지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미국은 중국, 러시아와 물밑 협상을 벌여가며 기존 제재안의 세부 내용들을 조율해왔습니다. 대북 제재의 핵심인 원유 금수의 경우 미국은 당초 전면적인 원유 공급 중단을 요구했지만 이번 결의안에서는 상한선을 정해서 전체 유류 공급의 30% 정도를 차단하는 선에 그쳤습니다. 원유 공급은 현재 시점에서 연간 공급량인 약 400만 배럴을 초과해서 수출하지 못하도록 제한이 됐으며 다만 안보리 산하의 대북제재위원회에서 사전 승인을 받을 경우 예외적으로는 수출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미국의 허리케인과 관련된 이야기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리브해 일대와 미국 플로리다주를 강타한 허리케인 어마의 사망자 수가 최소 61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미국에서만 약 700만 명이 집을 떠나 대피했으며 1,300만 명이 전기나 온수가 끊겨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당국은 어마의 위력이 약해진 이후 본격적으로 피해 복구 작업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플로리다 전체 주의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680만 명이 전기가 없는 암흑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타격도 역시 큽니다. 어마로 인한 미국과 카리브해 연안의 피해 규모는 보험가액으로만 약 550억 달러, 한화로는 62조가 넘는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한 해 농사도 망쳤기 때문에 플로리다 오렌지 농장의 약 70%가 황폐화가 됐고, 이에 따라서 미국 전역에서 농산물 판매 가격 급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택이 무너지고 도로가 끊기는가 하면 사회 기반 시설들이 모두 파괴돼 주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키 이슈입니다. 중국에서 철수를 결정한 롯데마트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롯데마트가 최근에 제시했던 청사진은 결국 물거품이 되는 모습입니다. 사드 배치 결정에 불만을 품은 중국 당국이 올해 들어서 세무조사와 소방 점검 등을 이유로 중국 전국에서 영업 중이던 롯데마트 매장의 곳곳을 뒤지고 심지어는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현재 중국 전역의 112개 리테일 매장, 롯데마트 98개와 롯데슈퍼 13개 가운데 87개 매장은 폐점 상태입니다. 문을 닫은 매장들의 경우 내부에 진열했던 제품들이 모두 회수돼 텅 비어있는 상태이며 직원들 역시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현지 노동법에 따라 지급되는 정상급여 대비 약 70% 수준의 인건비와 세금 등을 포함해서 매달 200억 원 이상의 비용만 지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롯데그룹이 성주 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제공한다는 결정을 내린 지난 2월 말 이후 현재까지 추가적인 피해 규모만 약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중국 사업 철수로 매출액은 약 8% 줄어들지만 오히려 영업이익은 14%가량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번 주 시장에 영향 미쳤던 키 이슈 3가지 모두 짚어봤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다음 주 시장 전망해보는 시간을 이제부터 갖겠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지 역시 오늘은 2가지 포인트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네, 다음 주 시장에 뭐니 해도 가장 큰 관심사는 미국의 FOMC 회의입니다. 9월 19일에서 20일까지 약 수목 이틀에 거쳐서 진행이 되는데요. 연준이 9월 FOMC 이번 통에 시장 눈높이에 반하는 매파적 정책 라인을 제시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미국의 FF 선물 금리를 확인해보면 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어느 정도 점쳐볼 수가 있겠는데요. 9월 인상 가능성은 10%, 12월 인상 가능성은 51.6%입니다. 즉 금융시장은 미국의 연내 금리 인상 확률을 굉장히 낮게 판단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내년에는 2번 정도의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번 FOMC에서도 점도표 하향 조정 가능성도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연준의 경우 금리를 동결하는 한편 보유자산 축소 계획을 발표하고 10월부터 시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미 밝힌 계획에 따르면요, 자산의 축소 규모는 100억 달러로 시작해서 3개월마다 100억 달러씩 늘리고 있고요. 또 500억 달러가 되면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번째 키워드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의해야 할 점은 연휴를 앞두고 경계감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 주부터 이 시장은 긍정과 부정 요인 간의 첨예한 대치 구도가 전개될 수가 있겠습니다. 당분간은 뚜렷한 방향성을 형성하기보다는 단기 재료와 수급 변화에 따라 일희일비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다음 주 전망하는 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키워드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주 주요 일정 한번 확인해 보죠. 다음 주 시장에 영향 미칠 주요 일정 저희가 준비한 차트 함께 보시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 주 월요일에는 유럽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19일인 화요일에는 미국의 주택 착공 건수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20일에는 미국의 FOMC 회의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9월 21일에는 일본의 일본은행 금융위원회의가 발표 예정되어 있고요. 22일에는 유럽의 제조업 PMI 지수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 주요 일정까지 모두 짚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는 다음 주 시장 전망 증권가에서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역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NH투자증권은 2330에서 2390포인트 사이로 코스피 밴드지 잡았습니다. 예상과 다르지 않을 옐런이라며 FOMC 회의에 대해서 조금 암시를 하고 있고요. 하나투자증권 2350에서 2400포인트까지 NH보다는 조금 더 올려잡았습니다. 9월 FOMC의 증시 투자 전략 함의라며 역시 FOMC를 다루고 있는 보고서 모습입니다. 또 앞서 키워드에서 살펴보았듯이 두 회사 모두 가장 강하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이 FOMC인데요. 일단 국내 증시에 대한 NH투자증권의 판단을 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대북 리스크가 돌발 악재로 충격을 주지 않는다면 주식시장 흐름은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양호할 전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유틸리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실적 예상치 상승하고 있고요. IT주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3분기 실적 잘 확인하고 대응하시면 충분히 예상 가능한 시장 모습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한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주간 경제 리포트 9월의 셋째 주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에도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